이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동안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보면 매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틀렸나요? 다 맞았잖아요. 그냥 무조건 나는 무조건 잡을 거야 하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과연 임기 내에 몇 채나 과연 공급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부동산 관련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한 2주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막 강경한 발언들을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뭐 다주택자를 뭐 거의 뭐 이제 전멸시키겠다 막 이런 식의 선언까지 막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방향으로 가면은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이 말한 어떤 그 부동산 하향 안정화 이쪽으로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네. 가능하다고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리는 정책 같거든요. 저도 똑같이 생각합니다. 네. 정말 제대로 그 부동산을 이해하고 경제를 이해하는 사람 같으면 이건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거다 이렇게 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무 정부나 정치인들이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아니면 일부러 알면서도 그러는가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나는 무조건 잡을 거야 하면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치 노무현 대통령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잡겠다. 그래도 3배 올렸잖아요. 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어요? 내가 무슨 수를 써도 잡겠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또 3배 올렸잖아요. 지금 우리 대통령도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통령하고 지금 대통령하고 논조는 더 어떤 그 강한 톤은 똑같죠. 뭐 어쩌면 하늘 두 쪽 나는 것보다 덜 강하네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만 지금 그 트위터에 지금 많이 그런 글을 올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실제 강요회에서도 계속 그걸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말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행동을 하느냐잖아요. 네. 그 행동을 보면 그동안 4번의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그 대책을 보면 매번 우리가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나올 때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또 올라가겠네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게 틀렸나요? 다 맞았잖아요. 계속 그랬잖아요. 6.27 대책 나올 때 수요를 그렇게 억제니까 결국은 그러면 집값도 올라가겠네요. 그렇지 않았나요? 결국 올라갔죠. 9.7 대책 나오니까 이거는 결국 완전히 껍데기 이거 아무것도 안 되네요. 또 집값 올라가긴 또 올라갔죠. 10.15 대책 나오니까 더 억제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집값이 떨어지겠나요? 또 올라가겠죠. 그래서 또 올라갔고, 또 지금 1월 29일이죠. 네. 129 대책이 나왔는데 이것도 그래서 다시 97 대책을 보강하는 뭐 플러스 정책이다 했는데, 과연 임기 내에 몇 채나 과연 공급이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답이 딱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이 수요를 계속 억제는 것이 이게 과연 수요만 억제는 거냐. 일단 수요 억제는 것 자체가 반시장 정책일 뿐만 아니라 수요를 억제한다고 하는데 사실 수요를 억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들에게 더 똘똘한 한 채를 찾으면서 꼭 사도록 더 유도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시에 갖고 있는 그 집을 사람들이 도리어 내놓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대책 나오니까 그동안 뭐 여러 가지 수요 대책도 나오고 공급 대책도 나왔는데 수요는 점점 더 억제고 공급은 보니까 뭐 새집 공급이 거의 안 되겠네. 실제 할 수도 없어요. 누가 와도 뭐 하늘에서 그 누가 와도 어떻게 서울에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공급이 얼마나 되겠어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태인데 계속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 억제되니까 나도 더 좋은 데로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이사를 못 가니까 갖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을 수가 없는 상태니까. 네. 그러니까 기존 주택의 공급이 줄어드는 거고, 또 뿐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집값이 더 올라가게 생겼네. 그러니까 또 안 내놓는 거죠. 그래서 매물이 서울 같은 경우에 잘 아시는 것처럼 한때는 부동산 포털 아실에 보면 아실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보면 한때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게 9만 한 3천 호 정도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은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한 6만 호 정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신규 주택 공급하는 건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오래 걸리고, 그것부터 쉬운 게 기존 주택이 매물이라고 하는 형태의 공급이 되는 것인데 그걸 공급을 도리어 줄여버리니까 우리가 수요 공급으로 생각하면 공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줄어들어 버렸고, 수요는 줄인 게 아니라 말은 줄인다고 했지만 사실 사고 싶은 마음을 더 들게 만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수요는 진짜 줄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래 규모를 보면 거의 줄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수요 공급 곡선을 보면 공급 곡선은 왼쪽으로 더 올라가고 수요 곡선은 뭐 제자리에 있거나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버렸다 그 말씀이에요. 이번에 그렇게 강경한 발언을 한 그 본질에는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가 이제 배제된 게, 그러니까 유예된 게 이제 원상복구.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다주택자들은 세금을 뭐 최대 82.5%까지 5월 9일 이후로 부과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 전에 내놔라. 그러니까 빨리 매물 내놔라라는, 어찌 보면 그 매물 유도책처럼 얘기를 한 건 있거든요. 이건 마치 환율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서학개미 탓을 했잖아요. 네.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서학개미들 들어와라,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야기하고 한국은행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지금은 뭐냐면 다주택자가 집값을 다 지금 투기성 그러한 투자를 해서 그래서 투기성으로 계속 다주택을 하고 있으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네 이거 내놔. 그러면 집값 떨어질 거야. 이렇게 보지만 그럴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분들이 물론 내놓는 것 좋아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다주택자라는 것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일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도 1가구 1주택 갖고 있는 분들도 스스로 내가 좋은 집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더 다른 지역으로 가거나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우리 인구 고령화도 많이 됐는데 내가 굳이 이 좋은 집을 내가 큰 집을 내가 갖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 이걸 내가 팔고 내가 좀 더 한적한 곳에 좀 더 작은 집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살면서 그래서 또 차액은 그거 가지고 내가 노후 자금으로 잘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들을 다 테러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마치 지금 하나의 그 희생양을 딱 잡아가지고 늘 다주택자 얘들만 한번 죽여. 그러면은 사람들이 언뜻 보기에는 와 잘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뭐 어느 정도 매물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아까 부동산 포털 아실 말씀드렸습니다만 살짝 지금 매물이 늘어나긴 네. 했더라고요. 살짝 늘어났는데 그럼 5월 9일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매물 다시 더 줄죠. 이제는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배 아픈 건 저도 이해를 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이 사람 뭐 집이 한 채가 아니라 두 채, 세 채 막 그것도 막 엄청나게 좋은 지역에 해가지고 막 수십억 돈을 벌었어요. 그러니까 저걸 세금으로 환수하고 싶은 마음은 저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그거는 시장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 아 그러면 내가 그걸 못 팔죠. 그 사람은 어떻게 그걸 팔아요? 못 팔죠. 그렇게 돼버리니까 결국 매물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은 수요 관리 대책이라 해가지고 계속 대출을 계속 규제하거나 새로운 집 공급한다고 했지만 사실 뭐 착공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공급될 거며 지금 뭐 엄청나게 제가 뭐 우리 대표님 뭐 방송도 제가 오면서 잠깐 봤는데 지금 뭐 용산이라든가 네. 아니면 경마장이라든가 아니면 태릉 뭐 CC라든가 이런데 네. 과연 정말 임기 내에 정말 착공이나 제대로 할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보는데 그렇게 되지 않을 거니까 그거보다는 지금 기존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결국 세제를 건드려야 되는데 세제는 계속 안 건드리겠다 하고 마지막 수단이라 하는데 정말 상황이 정말 나쁘게 돌아가면 그럼 하겠다 하는데 지금보다 나쁠 수가 있나요? 지금보다 나쁠 수가 있나 싶은데 지금의 발언은 뭐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뭐 집을 안 팔고 버티면 5월 9일 이후로 82.5% 버티면 그 이상의 뭐 보유세 같은 걸 뭐 부과해서 더 손해보게 하겠다 뭐 이렇게까지 네, 갔거든요. 그렇게 했죠. 보유세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네. 적어도 이제 보유세 말고는 없으니까. 5월 9일 네. 이후에는 어쩌면 갖고 있는 부담이 더 세질 수도 있는데 갖고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지금 하는데 한번 가져봐. 이거는 좀 저는 저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어쨌든 저라면 이미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할 때 한꺼번에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그냥 조금씩 계속 대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한꺼번에 제대로 된 대책 하나를 딱 내세우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지난번에 대표님하고도 네.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세제를 제대로 정상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 정상화라는 게 뭐냐면 우리는 보유세는 OECD 국가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무슨 뭐 이렇게 해서 빼주고 저렇게 해서 빼주고 하는데 실제 그 부동산의 가치, 집값 대비 1년에 어느 정도 세금을 납부하느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합해가서 이제 우리가 보유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보유세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0.15%밖에 안 돼요. OECD 평균은 0.31%예요. 2배 정도 많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예요. 하다못해 일본도 우리보다 3배 정도 많아요. 0.45% 정도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낮으니까 그 대신 또 거래세는 반대로 OECD 평균의 2배가 아니라 3배 정도 많아요. 특히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받아들여요. 시장은 너무나 당연하게 보유 부담은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럼 또 집값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거래세는 너무나 높으니까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을 지금 더 강하게 만들겠다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재 정부의 정책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게 마치 앞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야기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도 했는데 뭐 하늘이 두 쪽 나도 뭐 아니면 꼭 내 잡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지금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세제 그걸 건드려서 그래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잘못 건드려서 그랬죠. 그때 어떻게 했어요? 보유세 올린 게 얼마나 올렸어요? 뭐 종합부동산세 살짝 도입을 했지만 거래세, 양도소득세를 뭐 폭탄을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테러를 막아버리니까 못한 거 아닌가요? 저보다 더 그건 저 전문가시잖아요. 역사를 꿰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상황을 지금 다시 만드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보유세를 좀 정상화해 주자는 거예요. 저는
저도 집 갖고 있고요. 저도 보유세 올라가면 싫죠, 당연히 싫죠. 제 주위에 제 뭐 친척, 제 부모님 다 좋은 집 다 잘 살죠. 그렇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거니까 나는 보유세 올라가는 거 싫어 이렇게 하면 그건 정말 학자로서 정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제 주위에 그런 분도 계세요. 경제학자인데 교수님 제 집값 올라가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형 그런 얘기 왜 해요? 저는 그분 정말 실망이에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경제학자가? 아니면 우리가 정책 담당자고 정치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하고 젊은이의 미래를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오잖아요. 말로만 내가 꼭 잡겠다 그렇게 해서 잡히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강조했는데 왜 내 말 안 들어? 왜 나만 내 진심을 왜 이해를 못해?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 제대로 된 행동이 중요하다. 괜히 좀 걱정이네요. 제가 현 정부만 거의 비판한 지금, 것이 아니라 지난번 정부 때도 제가 계속 맞아요. 비판한 거 아시죠? 네. 그때도 집값이 2022년 그 중반 이후에 막 떨어지니까 20% 30%가 빠지니까 윤석열 정부 또 어떻게 했어요? 그때도 뭐 계속해서 집값 끌어올리는 정책 얼마나 많이 썼어요. 막 규제 다 풀어버리고 세금 깎아주고 거기다 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해가지고 막 수십조 원 계속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또 집값 다시 뜬 거예요. 다 정부 책임이에요. 정치인 책임이고. 그게 여야 뭐 진보 보수 떠나서 제가 볼 때 똑같이 책임 있다. 답은 딱 있는데 그거 안 하고. 그런데 왜 그렇게 됐을까를 따져 보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어때요? 대부분 정말 서울 강남에 그리고 또 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 누군가요? 정치인이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관들이고 네. 그리고 여론 주도층이고 이런 분들은 아닌가요?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뭐 솔직히 그렇지 않은가요? 정말 가슴 아파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랑 양도세를 좀 낮춰주고 보유세를 높이면 어차피 세수는 뭐 비슷하게 거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제 굳이 여기에 안 살아도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양도세가 없으니까 거의 현금을 다 챙겨서 이제 나갈 수가 있고 그럼 그걸 가지고 뭐 지금 뭐 주식이든 뭐 배당주든 뭐 채권이나 해가지고 이제 안정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을 텐데 근데 이 양도세는 절대 내리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막 더 높이고 취득세도 막 더 높이고 근데 네가 안 팔어? 그럼 내가 보유세까지 높여볼게. 이걸로 계속 가는 이 이유를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아까 우리 잠깐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 엄청난 그 차익을 얻은 그 사람들 그냥 그 사람을 그냥 게. 내보내는 게 정치적으로 쉽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진보 정부 민주당 같은 경우가 어쩌면 중산층 어쩌면 서민들을 위한 정당이라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해가지고 테러를 딱 막아버리잖아요. 그러면 결국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사실 중산층 그리고 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데 사실 그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 대표님은 더더욱 저보다 잘 하실 텐데 현장에서 그렇게 되면 당연히 매물 다 걷어버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집값은 도리어 더 올라가고 또 그렇게 되면 또 동시에 이제 전세 또 그리고 월세값도 다 올라가 버리고 그러면 결국 피해는 집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보면은 보유세 낮다는 얘기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그러면 양도세랑 양도세랑 취득세는 낮춰줘야 된다는 건 또 싫어하세요. 그건 또 싫어하시거든요. 그냥 다 높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번 사람들은 좀 많이 뱉어내고 나가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민주당 쪽의 주장은 거의 이제 그런 쪽인 것 같고요. 네. 제가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 뭐 여기저기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도 이제 많이 들어보는데 주로 이제 현 정부 입장이나 그런 분들은 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일단 거래세 특히 이제 다주택자 세게 때리고 그리고 이제 보유세도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때릴 거야. 일단은 현재는 직접 자기가 보유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이라고 해도 뭐 일단 세를 주고 내가 딴 데 가서 사는 거 이런 것부터 일단 잡겠다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이쪽 이제 보수 쪽이라고 하는 국힘의 입장에 생각하는 뭐냐면 무조건 규제 풀면 된다. 재건축 재개발만 하면 된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전 그것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현재 상태에서 그냥 계속 보유세는 계속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 계속 재건축 재개발만 확 풀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집값도 다시 또 다 올라가지고 여기만 투기 광풍 불지 않겠어요? 그런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뭐 현 정부에서 하는 거나 아니면 국힘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 이미 지난번 정부에서 다 해봤잖아요. 그게 다 안 된다는 거 다 이미 알고 있는데 기왕이면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우리 국가와 미래, 국가와 민족 그리고 젊은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좀 우리가 정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실제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민주당 현 집권 여당도 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게 실제 제가 볼 때는 이 보유세를 좀 정상화해서 전 올리겠다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요. 정상화만 하자. 그것도 단계적으로 앞으로 지금 제가 OECD 평균 정도 간다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4년 동안 매년 거기에 맞추면 지금
0.15니까 0.3까지 올리려면 매년에 뭐 0.03%포인트씩 좀 높인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잠진적으로 지금 올려가겠다. 이렇게 시그널만 줘도 그러면 사람들이 크게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서 좀 자기 매물을 필요 없다면 내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정이 될 텐데 그걸 지금 안 하는 게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서울에 실제 집 갖고 있는 분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절반이 안 되잖아요. 네. 절반도 안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주택을 또 지방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기도 하고 외국인도 와서 또 사고도 있는데 그 절반이라고 치더라도 그럼 절반이 그렇다고 집 갖고 있는 사람들 괜히 보유세 많이 높여가지고 괜히 표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게 그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또 상당수는 그 우리가 선호하는 지역의 그 좋은 아파트, 새 아파트가 아니라 비선호 지역의 아파트이거나 아니면 연립 같은 아니면 뭐 지하에 있는 그러한 주택 에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과연 집값이 과연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약간 올라가는 게 좋겠어요. 말로는 다 집값 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집값 안정을 그 어떤 정권이든 제가 지나고 보니까 다 하향 안정화가 아니라 상향 안정화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것처럼 마치 그래가지고 나도 자산 증식도 하고 또 보니까 내 지역구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내 표도 얻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를 활발하게 해야 어쨌든 뭐 좀 버블도 꺼지고 반대로 좀 저평가된 건 또 올라오고 이럴 텐데 지금은 거래세가 높으니까 거래 자체가 그냥 거래세가 높다는 건 거래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뭐 어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이거는 정말 그 경제학의 정말 기본 중에 기본인데 수요 공급의 원리만 딱 생각해 보면 그 공급이 계속 정부는 새집 공급만 자꾸 이야기하는데 헌집 공급만 한번 딱만 생각하면 기존 주택의 매물에 나올 수 있게만 만들어 주느냐 이게 공급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아파트 아니면 주택의 공급은요 새 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집 공급, 기존 주택 공급도 있습니다. 그거 명심하셔야 되는 게요. 다른 상품하고 달라요. 다른 상품은 대체로 이제 새 어떤 상품만 가지고 우리가 수요 공급을 따지지만 우리 이 주택은 기존 주택 헌집 공급이 훨씬 더 중요하고 더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 이것이 좀 많이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그게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다. 그것도 그냥 우리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항상 OECD 많이 우리 벤치마킹 하잖아요. 그 평균만 좀 해주세요. 그것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보유세는 좀 올리고 거래세는 좀 낮추고 그렇게 하면은 세수는 똑같이 네. 하고 또 한 가지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으로 하는 거고 1가구 1주택 장기 보유 이런 거 혜택 주면 안 되는 거고요. 약간 누진적으로 해서 지방에보다는 좀 서울에 좀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누진적으로 좀 더 많이 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기왕이면은 좀 이게 굉장히 부담이 있다고 하면 미국식으로 하는 것도 괜찮아요. 미국은 굉장히 보유세가 높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하느냐면 거기는 아예 처음 거래할 때 그때 거래 금액 기준으로 해서 일단 한번 딱 보유세 재산세가 정해지면 그게 계속 가거든요. 그 사이에 뭐 집값이 2배가 돼도 나는 세금은 똑같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그 사람의 투자 수익이니까 그냥 온전히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정말 부동산만큼 정말 반시장적인 정책이 이렇게 난무할 수 있을까? 어떤 정권이든 어떻게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정부가 세금부터 시작해서 뭐 수요 뭐 각종 대출부터 시작해서 온갖 것을 다 이렇게 간섭을 하면서 이렇게 시장을 교란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이 시장을 정말 안정화하는 건가요? 제가 볼 때 시장을 교란하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도대체 시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너무 불확실성을 다 키우니까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해가지고 젊은이들까지 지금 아니면 우리 큰일 나겠다 해서 거기 더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꾸 보세요. 주된 그 주택 수요층이 이제는 그야말로 예전에는 40대, 50대였는데 이게 30대로 내려오니 20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없는 수요를 억지로 막 만들어 준 거예요. 지난번 정부 때부터 지금도 계속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또 그러한 가운데 더군다나 막 대출을 막 옥죄니까 누가 이득을 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이득을 봅니까? 과연 중산층 서민들이 이득을 봅니까? 아니죠. 정말 부모 잘 만난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정말 어떻게 정말 똑똑해서 정말 돈 많이 버는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들은 정말 이런 때 룰루랄라 내가 원하는 지역에 원하는 아파트 내가 골라서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버린 거잖아요. 이게 정말 잘된 정책이냐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거래세를 높여놓은 이유는 결국에 다주택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를 좀 규제를 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매점 매석을 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은 약간 좀 뭐 쌀이나 이런 거랑 다르게 매점 매석이 안 되잖아요. 그 사놓으면 또 어차피 전월세를 빌려주는 임대 사업자니까.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인데요. 아예
뭐 미국도 예를 들어 정말 죄송한데 공급을 해도 그러니까 임대 사업자가 뭐 두 채 세 채니까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막 10채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아예 그런 건축업자예요. 내가 그래서 집을 내가 그래서 아파트를 내가 졌어요. 전체를 다 임대주택으로 해서 전체 다 임대하면 그럼 그 기업은 그러면 엄청난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나요? 그러면 다주택 기업이니까 네. 아니죠. 그렇게 많이 공급을 함으로 해서 그야말로 저렴한 그 전세 아니면 월세 주택을 많이 공급하니까 잘한 일이잖아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기업이 많이 그런 임대주택을 줬어요. 그럼 그러한 임대주택을 그런 사람들이 사가지고 또 임대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직접적으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병행해야 되는데 하나는 무조건 아니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다는 거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금 우리 LH 같은 곳에서 지금 임대주택 엄청나게 많이 짓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 정부의 그 주된 정책 방향은 새집 공급을 하되 또 임대주택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임대주택이나 아니면 변두리에 있는 그러한 주택은 현재 뭐 서울 그 강남권이나 아니면 뭐 그 마용성 지역 소위 한강 벨트에 있는 그런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별천지에 다른 세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주택 매물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세제 개혁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또 임대주택을 하더라도 상당 부문은 좀 양질의 공공주택을 분양받아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 실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전 세계에서 가장 자유시장 경제가 발달한 나라예요. 거기는 그야말로 80%가 다 공공주택이고 20%만 민영주택이고요. 그리고 90%는 다 자가주택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거기 뭐 조그만 나라고 뭐 거의 다 국유지고 이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거기 살아봐서 알아요. 거기 살아봐서. 처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초지일관 그걸 밀고 나가는데 왜 그게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조그만 나라 지지고 볶아도 거기도 물론 출산율이 낮지만 우리나라보다 높아요. 우리나라보다도. 정말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땅덩어리 넓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자꾸 서울 그것도 강남 마용성 지역으로 자꾸 몰아가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거기만 바라보고 그러면서 또 실제 일자리도 다 그쪽만 몰려 있으니까 사람들이 정말 꿈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낳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 악순환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대통령께서 정말 이 부동산 쪽에 계속 이렇게 하면 망국 이거 정말 우리나라 망한다. 일본에 1호에 3년 된다. 정말 절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정말 그 얘기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가 계속 주장한 이야기예요. 제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 방송에서도 정말 이거 부동산 망국이다. 정말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이렇게 추락하는 중요한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면 결국 부동산의 모든 것이 다 지금 올인되어서 그렇다. 국가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실제 개인 가계 자산의 한 65% 70%가 다 이 부동산이잖아요. 그렇게 몰아가 있으니까 어떻게 미래 투자자분이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억지로 지금 그래도 주식시장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머니무브하는 건 굉장히 좋은데 이것을 기왕이면 자연스럽게 부동산에 있는 그 투자 자본이 그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어떤 세제 개편이 되면 참 좋겠다 저는 생각합니다. 취득세랑 양도세를 많이 대폭 낮춰주고 대신에 보유세를 높여서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머니 무브가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전 100%, 200% 정말 300% 동의합니다. 이거 아니고 다른 주장하시는 분들 정말 토론하고 싶어요. 우리 대표님 한번 그런 분들 두 분 모시고 넷이 한번 토론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정말 제가 오면서도 제가 사실 그 다른 뭐 방송에서 이렇게 한 네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들을 때 어떤 분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동의하기 어려운 주장도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노인분들이 도심지에 살고 이분들은 지금 뭐 양도세나 상속세 걱정 때문에 집을 못 팔고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제 도시 외곽이나 바깥에 나가서 이제 출퇴근하고 빨리 GTX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어찌 보면 본질적으로 이제 세금 문제다. 본질은 세금 문제고 잘못돼 있다. 그 나이 드신 분도 사실 거기에 있어 떠나고 싶은 거죠. 떠나고 싶은데 지금 아까 말씀 서로 나눈 것처럼 양도세가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못 떠나는 것도 있고 가만히 있고 집값이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거 팔고 밖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그 환경만 바꿔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도심에 정말 좋은 지역에 있는 주택 가격도 좀 하향 안정화되고 그러면 정말 도심에 일자리가 있는 그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잖아요. 지금 완전히 코미디 아니에요? 어떻게 정말 은퇴하신 분들은 다 도심에 좋은 주택에서 다 살고 정말 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은 그리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사람들은 전부 다 외곽에서 있으면서 뭐 GTX만 만들어주면 답니까? 그게 아니죠. 정말 도심에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앞으로 지방 뭐 균형 발전을 하면 됩니다. 지방 균형 발전은요 이미 벌써 30년 이상 계속 떠들었어요. 그거 한다고 해서 지금 뭐 갑자기 바뀌나요? 당연히
당연히 그걸로 가는데 방향은 가는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우리 추진해야 될 거고 우선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우선 세제 개편이라도 제발 정상화 좀 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어찌 보면은 정말 뭐 코인 빼고는 뭐 다 올라가고 있는 막 그런 장인데 그거의 본질은 뭐 이제 화폐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뭐라도 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단 말이죠. 뭔가를 하긴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될지 막 고민이신 분들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뭐랄까요? 최악의 선택 아니면 최악의 행동 이런 거 요건 좀 조심해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앞서 우리가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 가게가 개인이 투자하는데 그 대상이 거의 우리나라 자산이고요. 그러니까 네. 전 세계 중에서 우리나라가 GDP 규모로 보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7%, 8%밖에 안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 이제 주가 지수가 많이 올라서 뭐 그 어떤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한 2% 정도까지 이제 되는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전체 자산 중에 일단 주식만 놓고 보면 한 2% 남짓밖에 되지 않는데 너무 여기만 투자하는 것은 너무 좀 위험 자산에 너무 한 곳에 올인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한국에 투자해도 주식보다는 또 더군다나 이제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전체 가계 자산 중에 최근 통계에 의하면 거의 65%가 다 부동산에 몰려 있는데 이것도 좀 전 지나치다고 생각을 해요. 저라면 한국에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이 하나 필요하긴 한데 전체 자산 중에 50% 이상은 저는 부동산에 넣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정말 집값이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갈까? 올라가도 다른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대체 자산과 이렇게 놓고 볼 때 과연 집값이 그렇게 많이 올라갈까? 당연히 물론 집에 내가 살면서 내가 거기서 얻는 편익도 있으니까 단순하게 수익률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너무나 거기에 많이 올인하고 특히 뭐 여러 채를 갖고 있으면서 거기에 투기하고 투자해서 예전처럼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시대는 정말 지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예전에 노무현 정부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을 3배 올리는 그러한 패착은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그렇게 하지 않기를 좀 바라고 또 그렇게 안 할 거라고 어느 정도 확신은 하고 있는데 다만 현재 하고 있는 정책이 좀 기왕인 방향 전환을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전에도 그렇게 3배 올랐으니까 이번에 3배 올라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제 생각에는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앞서도 계속 이야기한 자산의 것처럼 분산을 좀 자산 해야 된다. 분산을 좀 많이 하는데 그것도 기왕이면 남의 이야기만 듣지 말고 좀 자기가 스스로 공부해서 그래서 해야지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처음에 말씀하셨던 이제 AI 쪽의 발전 방향도 이제 고려하면은 이래저래 뭐 부동산을 투자하는 거는 AI에 투자하는 거랑은 조금 결이 좀 다르니까 뭐 주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류 역사를 놓고 보면 농업혁명하면서 농경사회로 갔다가요. 네. 산업혁명하면서 산업사회로 갔다가 지금 디지털혁명에서 완전 디지털 사회로 가고 있잖아요. 농경사회로 가면서는 누가 제일 대장이고 부자였어요. 땅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땅 많이 갖고 있는 왕, 땅 많이 갖고 있는 귀족, 땅 많이 갖고 있는 개인이 부자였어요. 그러다 산업혁명이 되고 산업사회가 되니까 그때부터는 기계, 자본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그걸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또 네. 부자인 그러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제는 디지털 사회로 가니까 더 이상 땅은 아니고 그리고 또 완전히 이런 또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 자본보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서비스 분야의 AI 관련된 이런 쪽에 내가 주인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뭐 교육부터 시작해가지고 생각이 산업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 가지고 이렇게 계속 매달리는 게 아닌가. 물론 그게 정책이 잘못돼서 정치인들이 정말 잘못하고 언론이 잘못돼서 전 그런 면이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는 그래도 세상이 바뀌고 있으니까 너무 옛날처럼 그러한 관성, 타성에 젖어서 그렇게 투자하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시대에 생산수단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자인데 이 생산수단이 어쨌든 AI나 이쪽으로 좀 바뀌고 있는 거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먼저 좀 선점하지 않으면은 이제 격차가 이제 엄청나게 벌어지는 그런 경험도 할 수 있는 딱 어찌 보면 되게 변곡점이 있는 맞습니다. 그런 시기인 것 같아서 좋은 선택들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올해 경제 상황과 또 우리 생존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 내용 잘 참고하셔가지고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